네, 2026년 3월 2일 이정훈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에 대한 이란의 대응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특별한 변화 있습니까? 이란이 계속 얻어터질 겁니다. 자, 이제는 국제정치를 큰 각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의 제목은 정권교체와 참수작전,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사이의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이재명이 들어가야 되죠. 이재명도 이미 트럼프로부터 경고를 들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계엄을 내란으로 몰면서 권력 독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미 트럼프한테 심각한 경고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 이 과정에서는 거의 따르는 게 그 지도자의 제거입니다. 이거를 군사용어로는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참수라고 하는 거는 조선 같은 경우에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망나니가 목을 베는 게 있죠. 그게 참수입니다. 조금 과장된 작전인데 그 독재 지도자를 없애는 게 참수, 군사적으로 없애는 게 참수작전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국제정치 이론의 중에 하나가 민주평화론 같은 게 있는데 이 독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독재. 그래서 독재를 하지 말고 민주정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창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타불타 옳다 그러다 얘기해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제정치를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안 나오게 되면 모든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처럼. 그러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춘추를 지나서 전국을 지나서 진나라 한나라가 통일하게 되면 오히려 전쟁이 줍니다. 패권 국가가 있으면. 근데 그 패권 국가가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는 그건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데 지금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미국은 꽤 괜찮은 패권 국가입니다. 몽골이나 과거 우리 한사군을 설치했던 한나라, 또 고려를 복속시켰던 몽골, 또 우리를 굴복시켰던 청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좋은 패권 국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그건 따로 이야기하고요. 바로 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저항했던 세력이 과거에는 공산권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소련권을 무너뜨릴 때 미국의 CIA가 동유럽과 소련을 상대로 엄청난 민주화 공작을 하게 되죠. 그 공작의 여파로 폴란드에서 레흐 바엔사가 노조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쭉 퍼지게 되죠. 그래서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요, 루마니아 혁명입니다. 1989년 12월에 있었죠. 이미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다 난리가 났습니다. 뒤늦게 동유럽 구석에 있는 루마니아에도 혁명의 물꼬리 퍼지면서 독재자 차우셰스크를 타도하자는 인민봉기가 일어나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혁명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루마니아 공산당, 루마니아 공산군 안에서도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도 당한다라고 하면서 흔들립니다. 이 시위대를 막지 않죠. 이게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군과 당이 자기 말을 안 듣자 차우셰스크가 헬기를 타고 도주를 하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죠. 그때 헬기 조종사가 이미 마음이 변해서 이 헬기가 고장나서 안 뜹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차우셰스크가 도망을 못 갔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뒤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트리고 비슈테에 있는 부대죠. 거기서 특별 군사재판이 열리고 차우셰스크한테 3일 만에 반인도 범죄 등등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그날로 마누라와 함께 총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루마니아 혁명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참수작전이란 말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미국의 CIA를 중심으로 계속 공산국가, 독재국가를 상대로 민주혁명을 하도록 바람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자국민에 의해서 독재자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됐다. 이 차우셰스크가 총살되는 장면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 모든 국가가 무너지고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소련까지 무너지죠. 그게 91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사건이 있는데 혁명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이 지나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벤 알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북의 김정은처럼 한 거죠. 그래서 이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 지금은 뭐 굉장히 발전했지만 그때는 2G가 유행할 때인데 그때 문자로 서로 보내는 게 가능했어요. 이 휴대폰이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때 이제 꽃 이름을 따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시작돼 2달을 격렬한 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 2011년 1월 14일 벤알리가 견디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스민 혁명에 성공한 거죠. 독재자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튀니지 국민대화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일종의 수습 정권이죠. 그래서 노조, 경영자단체, 변호사협회, 인권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져 갖고 이들이 2011년 10월 달에 재원의회를 만드는 선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튀니지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1948년 50 선거로 재원의회 만들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바로 헌법을 만들고 8월 달에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얘네들은 10월 달에 재원의회 선거를 하고 나서 3년이 지난 2014년 1월 달에 헌법을 비로소 만들어요. 이렇게 할 때 세계가 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튀니지 국민대화 측에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정권이 경제를 일으키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게요.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주화됐을 때 미국이 좀 지원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서는 상당수가 EU와 나토에 가입하면서 경제가 좀 일어났죠. 근데 이 튀니지 같은 나라는 미국도 관심이 없고 유럽도 관심이 없으니까 도와주지 않아서 경제가 안 좋아요. 계속 실업률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정치 불신이 올라가서 21년도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옵니다. 카이스 사이에드가 나와가지고 그가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이었는데 권력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쿠데타 쪽 권력 장악을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친위 쿠데타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한 거를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스 사이에드가 2022년 7월 25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면서 지금까지 권위주의로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튀니지는 유럽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다시 독재로 돌아가서 자스민 혁명을 실패했다. 자, 벤 알리는 당시 사우디로 가족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튀니지에서 골속 재판을 열어서 그에게 뭐 유죄를 줬는데 뭐 사우디에 있으니까 벌을 안 받았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83세로 2019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사태입니다. 자, 이 자스민 혁명이 2011년에 벤 알리를 쫓아내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로 리비아로 들어옵니다. 리비아는 카다피가 독재를 했었죠. 그래서 카다피가 그 시위를 막으니까 2011년 3월 17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973호를 채택해서 민간인 보호해라. 네, 그러면서 민간인들을 막 죽이니까 너희들은 이쪽에는 비행기 띄우지 마라 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리비아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넘어가면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리비아의 레이더 기지를 다 때립니다. 3월 19일부터 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3월 30일에는 나토가 직접 작전을 합니다. 나토가 개입해서 작전을 하죠. 그래서 계속 공습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란 때 있는 것이. 그때 오퍼레이션 유니파이드 프로텍터라는 작전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 카다피에 반대하는 세력, 이 반군들이 트리폴리에 들어오면서 카다피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카다피는 도망가죠. 석 달인가 넉 달 도망다니다가 2011년 10월 20일 사르테라고 하는 데에서 반군하고 카다피 세력이 싸우는데 여기서 카다피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때 카다피는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발견돼서 끌려 나와서 즉결 처형,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시기상으로 먼저 일어난 게 이라크 사태인데, 이라크 사태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라크는요, 후세인이 독재를 오래 했죠. 그래서 쿠르드 난민들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때문에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소련이 무너졌던 1991년에 4월 5일에 유엔이 안보리 결의안 688호로 야, 너 민간인 죽이지 마, 쿠르드 사람들 죽이지 마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미국과 영국이 비행금지 구역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북쪽에 쿠르드족이 많죠. 북위 32도 이북에는 이라크는 어떠한 비행기도 띄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작전에 들어가고 1년 뒤인 92년 8월에는 남쪽, 이라크 남쪽인 북위 32도 이남에도 어떠한 비행기도 띄우지 말라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96년에는 남쪽에 있던 비행금지 구역을 더 1도 올려서 북위 33도 이남으로는 이라크는 어떠한 비행기도 띄우지 말라라고 하고 이라크를 압박을 하죠. 그러다가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합니다. 아주 큰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독재 국가에는 테러리스트를 숨겨줘서 그 테러리스트가 반미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2003년 3월 달에 이라크 프리덤 워, 이라크 항구적 자유작전을 시작하면서 이라크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그때 작전이 지금 이란 때린 거랑 비슷하죠. 먼저 미사일로 이라크의 핵심 시설을 다 때리고 G부 다 때려서 마비를 시킨 다음에 공군기지에 들어가서 초토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미 육군 4사단이 주공, 미 해병대 1사단이 조공으로 해서 바그다드로 들어가죠. 거의 무혈 입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라크 전역을 차지해서 안정화 작전을 하는데 이 후세인이 어디론가 숨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월에 작전을 시작해서 12월 13일 그때 미군이 이라크 후세인을 수색하는 작전이었는데 그게 오퍼레이션 레드 돈, 붉은 새벽 작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전 중에 이라크의 아르다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후세인을 발견합니다. 후세인도 어느 구멍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3년이 지난 2006년 11월 15일 이라크 특별재판소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12월 30날 고수형으로 그는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재국가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독재국가가 누구였는가 하면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2번 대통령을 하다가 메드베테프한테 넘겼다가 다시 지금 독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지금 3년임에 들어가고 있고 3대 때 독재를 하는 나라가 이북입니다. 자,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는 바로 붙기 힘들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은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 핵무기가 자기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 핵을 갖고 테러단체에 줘서 반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아들 부시 정권 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 테러를 할 수 있는 나라, 즉 바로 1년 전에 자기가 9.11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 테러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악의 축을 규정하는데 그 나라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라크의 후세인을 죽여버리고 이라크를 완전한 친미국가로 돌려놨죠. 그 아들 부시의 노선을 이은 사람이 이 아들 부시가 2002년에 ABM, 과거 소련, 지금의 러시아와 유지했던 그 미사일 잡는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는 ABM 조약을 파기하면서 본격적인 이 핵 군비 경쟁으로 가는데 요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들 부시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결국 이란의 독재 정권은 그의 노선을 개성한 트럼프가 2기 정부 때인 올해 하메네이를 죽였네요. 그리고 남은 거는 누구냐? 이북의 김정은이 그때는 김정일이었는데 김정은으로 바뀌어서 남아있습니다. 자,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6월 10일인가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주선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왜 트럼프를 만났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강성대국으로 미국에 맞선다 어쩌다 했는데 제가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들의 판단은 무엇이냐? 김정은이가 나를 죽이지 마세요. 참수작전 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시켜서 트럼프하고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란이 많이 쫓길 때고
이라크는 무너졌고 미국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더 그렇죠. 아마 지금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여러분도 누구 불편한 사람이 있죠. 저는 불편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기자를 하다 보니까 나를 세워서 공격을 하다 보면 충돌이 옵니다. 근데 한번 딱 만나고 나면 그 적대감이 많이 무너져요. 아, 그도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하면서 쉽게 말하면 참수를 하려던 게 머리 숫자를 빼버리고 뭐 팔을 수나 참수, 뭐 팔 숫자로 바꾼다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북의 전략가들이 고도로 계산을 하고 이 작전의 99%는 심리입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 김정은이가 오버하니까 트럼프가 화형과 분노를 느낀다고 친서를 보냈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김정은이가 꼭 만나야 되니까 문재인한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문재인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몰래 38선이 아니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북으로 가서 이북 쪽에 판문점 뒤에 통일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밀리에 하루 회담을 하고 이북에 몰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하죠. 그래서 둘이 같이 노력해서 6월 달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데 딱 만나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19년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을 때 트럼프가 노딜을 하면서 정은이를 농락하죠. 정은이가 그때 당한 게 너무 이상해서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왜 저리 하고 다시 6월 달에 또 만나자고 막 노력합니다. 시진핑 통해서도 부탁 넣고 문재인 통해도 넣어가지고 그때 6월인가 7월에 일본 교토에서 G20 회담이 있은 다음에 트럼프가 와줘요. 그 판문점에 왔을 때 우리 문재인이가 자기들 낀다고 쫓아갔었죠. 근데 미국 경호원들이 딱 밀어내면서 판문점에서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노딜을 하면서 빅 엿을 먹이죠. 네, 그것을 제가 쉽게 말하면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포비아에 걸려있다. 자, 우리나라의 정치 지리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도 면적이 22만 제곱미터로 영국 정도 크기입니다.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인구도 남북 통일해봐야 8천만, 1억이 안 돼요. 유럽에 있으면 큰 나라겠지만 이 아시아 동북아에서는 작습니다. 자, 근대화의 여명기 조선 말에 우리는 참 작고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청나라의 속국이었죠. 청나라는 우리를 계속 속국으로 두려고 했고 일본은 우리를 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본의 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그러한 조선을 러시아가 노리면서 다시 일본과 러시아가 붙어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먹혔던 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강대국이 있는데 둘이 봐도 부닥치면 큰 전쟁이 나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더 센 놈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다른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먹어요. 먹어서 좀 더 얘네를 압박을 하는 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이 더 셌기 때문에 조선을 먹으면서 청나라하고 러시아를 압박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버퍼전, 영어로 버퍼전, 우리말로는 완충국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부닥치지 않고 중간에 뭐 하나 끼워 넣는 거죠. 근데 이 완충국가가 절대로 강하면 안 돼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은 조선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버퍼전으로 있다가 일본에 먹혀버렸습니다. 자, 세월을 확 건너뛰어서 2020년에 지금, 연대의 지금은 어떤 거냐? 지금 대한민국은요, 제가 이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는데, 세계 자동차 순위, 반도체 순위, 올림픽의 금메달 순위, 경제력 순위, 군사력 순위 보게 되면, 한 20위권에는 항상 한국이 들어와 있어요. 10위권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가 하면 미국과 중국이 부닥치는 모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부닥칠 때 여기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은 안 되죠. 약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특히 전두환의 업적 잊지 마십시오. 전두환의 업적 때문에 지금 경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5위권에 있는 거는 전두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버퍼존 국가를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1인당 GDP가 영독불, 일본, 이탈리아랑 비슷하게 됐죠. 벗어나 있어. 그 바람에 누가 버퍼존이 되느냐? 지금 북한이 되는 처지로 몰렸는데 이 김정일이가 기막힌 수를 써서 핵무기를 가지는 바람에 얘네들도 버퍼존 국가, 단순한 버퍼존 국가를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정권은 반미를 살짝 내세웠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친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국이 되는 건 미국한테는 큰 부담이 아니야. 중국한테 부담입니다. 자,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진 거는 누구한테 부담이냐? 미국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MD도 있고 골든돔도 갖추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은 미국의 부담이 안 되고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북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기네 쪽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개입하든 중국이 개입하든 한국이 개입하든 강국들은 개입합니다. 이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개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김정은이는 반미 반한을 내세운 관계가 없는데 중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문을 턱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그럴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핵이 있으니까. 핵이 있으니까 중국도 들어오지 마, 한국도 들어오지 마, 미국도 들어오지 마. 지금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고 북한도 핵을 가져서 만만한 나라가 안 됐다는 거는요. 중국한테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에 개입했다가 크게 깨질 수 있고 대만도 개입 못해요. 대만에도 개입 못, 북한도 개입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중공의 큰 실수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공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북한도 먹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참 이상하게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일과 반미를 기치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 대듭니다. 일본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국은 힘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참수작전을 고려합니다. 클린턴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 이북이 핵실험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때 김영삼 정권 때인데 미국이 참수작전을 검토했어요. 93년인가? 그때 김영삼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미국이 참수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난 이북은 수포까지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잡았으니까 마지막 아기 축인 북한을 잡겠다고 하면 이재명은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김정은을 죽여버리면 중국이 북한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국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자체가 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회 쪽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시장 투고하면서 아이고 이 고구마 얼마예요 그리고 어디 새만금 사업하면서 정의선 회장 붙들고 할아버지의 위협 받들어서 현대돈으로 새만금 개발해보세요 하고 전북 사람들 펴엎고 요런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 이재명. 지금 이재명은요 안규백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시켰고 이모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은 국정원장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면 위성락 안보실장밖에 없어요. 근데 위성락 씨는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 있는 정예 군인들은 저와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안규백한테 의견을 올려도 안규백은 청와대에 전달을 안 할 거고 국정원에 있는 엘리트 판단관들도 저랑 비슷한 판단을 할 텐데 이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판단 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실수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연합연습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했죠. 사부작 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이 지난번 트럼프 만나 잘한 것 같지만 이미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경고를 받았냐?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We cannot입니다. We cannot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게 일어나네? 그런 상황이면 거기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숙청과 혁명을 트럼프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만나기 전에 트루스 소셜을 띄워놓고 이재명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재명이 독재한다는 걸 이미 공개적으로 지적했죠.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할 수도 있다. 이재명 흔들기 위해서라도. 자, 정권 교체와 참수작전. 이거는 꼭 군사력으로 가서 적 지도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공작으로 할 수도 있고 쓰리쿠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는 거죠. 강대국은 개입합니다. 시진핑은 그게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있죠. 까딱하면 이제 북한에서 레볼루션이 남한에서 이재명이 제거되는 레볼루션을 미국이 할 수도 있고 이북에서 김정은이 제거되는 레볼루션을 할 수 있고 그게 성공해서 그 민주화의 열기가 북경으로 들어가면은
시진핑 정권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미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무너지고 한 거랑 똑같은.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탄생했잖아요. 지금 시진핑하고 김정은은 숨죽여서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로부터 너 대한민국에서 혁명하니 숙정하니 이런 경고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정치가 매우 예민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